자, 방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프린트 같은 거 혹시 나오거나 이러면 선생님한테 빨리빨리 좀 갖다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제로 고2들 과정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선생님도 프린트도 많이 쓰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 외부 지문에 대한 여러분들 이제 공부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혹시나 프린트 나오면 쌤한테 꼭 말해 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 수행평가 같은 건 하고 있습니까? 수행평가 혹시 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시쓰기? 시쓰기? 언제까지 쓰는 건데? 지금은 뭐라 해야 되지? 키워드? 무슨 단어 주제 정하기? 단어 하나 갖다가 의미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면 혹시 언제까지 뭐 어떤 주제로 시 쓰는지는 정해졌어요? 그건 아직 안 정해졌고? 키워드를 관련해서 나중에 3일 정도 한 개씩 키워드 쓰고 나중에 그 조합해가지고 쓰는. 그러면은 보자. 얼마나 걸리려나 그게? 다음 주까지는 안 끝나겠죠? 하는 게? 그죠? 그러면 다음 주 클리닉 때 여러분들 키워드나 이런 거 쓴 것들을 좀 기억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줍시다. 알겠죠? 그러면 시 쓰는 거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봐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4단원. 자, 이 4단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단원이긴 합니다. 우리가 사실 겨울방학 동안에 내내 배웠던 게 우리 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좀 축소시켜 놓은 단원이 바로 이 4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4단원은 바로 우리 문학의 흐름이요, 삼국시대 때부터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왔는가, 요걸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미리 알고 가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삼국시대의 문학은 사냥, 농업 등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일을 노래하는 집단적인 주술의식과 함께 행해졌으며, 자, 즉 바로 뭐다? 삼국시대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학보다는 어떤 집단의 그런 노래를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적도합시다. 바로 삼국시대 문학의 특징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특징은 바로 집단적인 주술 의식과 함께 행해지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다? 춤과 음악이 혼합된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를 보였다라는 거죠. 바로 춤과 음악이 혼합된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특징 두 번째. 그렇죠? 자, 선생님이 과학 때도 한번 설명했어요. 그렇죠? 우리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가 다 똑같기는 하지만 가장 원류가 되는 형태가 바로 원시 종합 예술 형태. 자, 말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은 쉽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부족들이 불 피워놓고 주변 돌면서 우가우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원시 종합 예술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여기에는 막 이렇게 두드리는 연주, 그 다음에 우가우가 하면서 추는 춤, 그 다음에 우가우가 하는 가사, 이렇게 춤과 음악과 노래가 다 어우러진 원시적인 형태, 종합적인 예술 형태다라고 해서 원시종합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문학이라고 하는 게 분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건국시조를 신성화한 건국신화가 등장하였고, 사회가 발전하고 제의와 주술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점차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고대 가요가 등장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렇게 우리가 삼국시대 문학이라고 하는 건 집단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바로 뭐다? 그죠? 건국신화나 이런 것들부터 서정적인 그런 감정을 노래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립되었고 각 국가는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한자, 불교 등의 외래 문화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문문학이 등장하고 발달했으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한 노래인 향가가 출현하였다. 자,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의 실시로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계층이 나타나면서 한문문학은 더욱 융성하게 되었다. 고려 중기에는 귀족들의 풍류와 자기 과시 등을 노래한 경기체가가 창작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가전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시대에 꽃을 피운 것은 고려가요이다. 비록 당시에 우리의 문자가 없어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속 감정을 우리말로 진솔하게 담아 수준 높은 문화의 경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꼭지로 표시합시다. 고려가요는부터 수준 높은 문학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자, 이것이 바로 고려가요라는 장르가 가지는 고려가요의 의의가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칼레는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공부하는 친구들은 방학 때 한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작품을 하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각 갈래의 특징은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를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계속 봅시다. 또한 고려 말기 시조가 발생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문학이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해왔는가라는 거를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선생님이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가요, 음문 쪽에서는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향가로, 산문은 이제 신화전설 민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음문 쪽에서는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한시, 고려가요, 경기체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문문학 쪽은 이제 한문문학, 가전, 폐관문학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수업 때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굳이 이런 거 다 하나하나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작품 주몽신화. 그쵸? 요거 수업했습니까? 학교에서? 수업 안 했어요? 시험 보면 안 들어가나? 저 자리가 앞으로 와도 돼요. 이거 혹시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혹시 말씀하셨어요? 아, 제망매가부터 나갔어? 그럼 우리도 같이 제망매가부터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굳이 학교에서 진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수업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망매가로 쑥 지나가서 자, 이 제망매가라고 하는 장르는 바로 향가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향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자,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향가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시대는 바로 신라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는 삼국 시대에 있던 신라부터 통일 신라를 지나서 고려 초까지 불리게 되는 노래의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향유 계층. 누가 주로 즐겼느냐? 자, 그 향가는 주로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향유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승려나 화랑과 같은 귀족들이 많이 즐겼죠. 그렇죠? 신라시대 우리 꽃미남 무대 화랑들이 많이 즐겼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죠? 자, 향가는 자, 종류를 가지고 나누면 일단 기본적으로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말은 어렵지만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4구체는 말 그대로 몇 줄짜리 노래다? 몇 줄? 4구체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 몇 줄? 그렇지, 4줄. 그럼 8구체는 몇 줄?
8줄. 19채는 10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업 때도 얘기했었죠. 4구체가 기본 한 단위, 현대도를 치면 1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8구체는 뭐다? 1절과 2절. 실제로 8구체의 향가 같은 경우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9채의 향가는 바로 뭐다? 1절, 2절에 후렴구까지. 그쵸? 그래서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4줄, 4줄, 2줄의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19채 향가가 바로 뭐다?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태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바로 향가를 기록한 기록 방식을 보게 되면 바로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향찰을 사용해 기록을 하게 되죠. 자,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또는 뜻을 빌려와가지고 우리말 문장 전체를, 그렇죠? 조사나 어미 같은 문장 전체를 표기하는 기록 방식을 향찰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 원문은 옆에 있는 이 한자로 적혀 있는 게 원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쓰는 방식 자체가 한문으로 쓰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함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향찰이라고 하는 한자를 빌려와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향가는 국문문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국문, 우리의 글로 쓰여진 문학이다라고 분류를 해요. 한자문은 한문문학이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그쵸? 자,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19채 향가를 좀 위주로 특징을 쓸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19채 향가의 경우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후렴구 혹은 다른 말로 낙구라고 하고 얘는 9행부터 10행까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방학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최근 이제 이런 문학 교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이 4단원이 있는 사실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9채 향가의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과 후렴구의 시작이 반드시 감탄사인 것은 이것은 이후 시조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시조는 3장,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으로 나뉜다는 것이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계승한 것이고 후렴구의 시작이 감탄사라고 하는 것은 시조, 종장의 첫 구가 세 글자로 고정되는 게 시조, 뭡니까? 향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향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주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알겠죠? 배경이 되는 이야기, 이따 제막매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지만 이렇게 배경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현재 유사의 14수 14수, 그 다음에 균여전에 11수 해서 총 25수가 전해집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향가에 대해서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실 이 단원이 우리가 과학 동안 했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각각의 갈래별 특징을 묻는 문제도 반드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갈래별 특징들 꼭 숙지를 해두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망매가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필기할 공간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역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망매가, 자, 이 글의 갈래는 당연히 19채 향가죠. 자, 성격은 죽은 누이를 추모하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추모적이고, 그 다음에 누이를 잃은 슬픔이 드러나서 애상적, 안타깝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슬픔을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는 종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재는 누이의 죽음. 자, 주제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재회를 소망한다 라는 거죠.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자, 누이와의 사별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죽음의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누이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고뇌,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 극복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게 이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안 보여요? 어떤 거? 이거? 아니요, 위에 인간적 부분. 아, 인간적 고뇌, 슬픔. 글씨를 좀 더 잘 써야겠구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 극복. 승화와 극복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작품 해석할 때. 알겠죠? 자,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제목이 바로 제망매가죠. 자, 끊어 읽으면은 바로 제망매가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제는 바로 뭐다? 제사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망매는 바로 잃어버린 누이를 제사 지내며 부르는 노래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망매가라고 한다는 거죠. 즉 잃어버렸다는 게 그럼 제사 지낸다니까 죽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배경선언을 얘기해주면, 자, 이 글의 글쓴이가 바로 월명사죠. 월명사, 절 이름 같잖아, 그치? 바로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월명사에는 이제 월명사에게는 누이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 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죽었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전해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더니 제사상 위에 놓여졌던 지전, 가짜 종이돈이거든요. 이걸 태워주면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면서 그걸 모잣돈을 써서 저승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 지전이 서쪽 하늘로 휙 하고 날아가더라라고 하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배경설화의 의미도 우리가 작품을 다 살펴보고 같이 살펴보면 의미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 시함에 머뭇거리고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에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라는 뜻이고 이것은 이승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곳은 바로 누이와 이별한 이별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사실 이 화자는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평생 살면서 나는 언제 죽을 거야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렇듯이 화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이가 이렇게 죽음을 맞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어때?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랑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머뭇거리고 있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심정은 자, 누이를 잃었기 때문에 당연히 슬프겠지만 또 한편 죽음이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는 그런 깨달음으로 인한 두려움도 함께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가나다 말도, 나는 간다는 말도라는 거죠. 자, 지금 간 사람은 화자입니까? 누이입니까? 그치, 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네모치는 것들은 누굴 상징한다? 바로 죽은 누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자, 못다 이르고 가십니까?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여기 1행부터 4행까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래는 19칠 향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시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그냥 기서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누이를 잃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라는 거죠. 자, 인간의 생애를 우리가 1년이라고 했을 때, 그쵸? 그러면 봄은 바로 유년기, 여러분들도 유년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청소년기까지, 그쵸? 그래서 유년기를, 여름은 일종의 청년기를, 그죠? 요즘은 뭐 한 40대, 50대까지도 청년기로 보죠. 그래서 청년기로. 그 다음에 가을은 이제 중년기.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은 노년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이가 바로 가을에 즉 중년이 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바람도 아닌 어떤 바람? 바로 이른 바람에 그렇죠? 그 누이가 뭡니까? 갑자기 가을이 되자마자 휙 분 그 바람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떨어지는 나뭇잎 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떨어질 밑간 떨어지는 나뭇잎 같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죽은 누이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마지막 잎새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바로 누이가 죽었다 이렇게 의미하니까 떨어지는 나뭇잎은 죽은 누이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바로 하강적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이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바로 뭐다? 바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뭇잎은 바로 뭐다? 가을이 되자마자 분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 치더라도 이제 뭐 가을이 되자마자 분 바람이라고 하면 사람의 일생으로 따지면 이제 한 50대, 60대쯤 이때쯤 돌아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사람 평균 수명이 지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때는 오래 살아야 진짜 50대, 60대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치면은 거의 한 30대, 40대 딱 들어가는 요 나이쯤. 그렇죠? 이 나이쯤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여기서 이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누이가 자신의 나이를 다 누리고 죽지 못했다. 즉 바로 이것은 누이의 요절. 그렇죠? 바로 이른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절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하단 가지를 안 하고, 자, 누이를 이제 나뭇잎에 비유했으니까 나도 나뭇잎이 된 거죠. 그래서 나와 누이는 같은 한 가지에서 났대요. 그러면 한 가지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치, 바로 같은 부모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이와 나는 곳은 태어난 곳은 한 가지로 똑같았는데 가는 곳 못 알아온죠. 누이가 간 곳은 모르겠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5행부터 8행까지 자, 이거를 두 번째 나누는 부분을 우리는 서라고 하고 자, 이 서에서 드러나는 거 이거는 주제 무조건 외워줘야 됩니다. 바로 인생무상을 나타냅니다. 자, 요 부분 제일 강구 문제가 선생님 방학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요 부분을 뭐 A든 가든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와 같은 작품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한 가지 팁 알려줬죠. 그 보통 시조들이 많이 보기로 제시가 되는데 그 시조 중에 500년으로 시작하는 작품은 주제가 다 인생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500년으로 시작하는 작품들이 딱 두 작품이 있는데 둘 다 주제가 인생무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풀면은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두 줄. 자, 아야. 그쵸? 아야. 감탄사가 드러나고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도 칩시다. 자, 요게 바로 19채. 한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바로 후렴구. 혹은 다른 말로 낙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구행과 십행을 나타내죠. 그래서 후렴구의 시작은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형식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아야, 미타차라 맛보올라. 자, 여기서 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공간. 그쵸? 자, 이거는 바로 불교의 극락세계, 일종의 천국, 그런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나. 그쵸? 내가 바로 누이와 미타찰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모 친 거는 바로 화자 자신을 나타내죠. 자,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돌을 닦으면서 누이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바로 뭐다? 종교를 통해 누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 극복은 바로 뭐다? 재회에 대한
소망, 기대, 기원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뭐다? 누이와의 이 슬픔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두 줄이 바로 세 번째 부분, 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 결의 내용은 바로 뭐다? 종교를 통한 슬픔의 승화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불교에 보면은 그 불교에서는 서쪽을 굉장히 이제 극락세계,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묘사를 합니다. 알겠죠? 왜? 우리나라의 서쪽에 인도가 있잖아. 인도에서 불교가 발상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손오공 저팔계 삼장법서 나오는 그 소설 제목이 바로 서유기, 서쪽으로 유랑한 기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뭡니까? 처음에 그 배경설화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갑자기 제사상 위에 있던 놓여있던 가짜 돈이 서쪽 하늘로 휙 날아갔더라는 거야. 즉 그 말은 뭐라고 해석한다? 누이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먼저 극락세계에 가 있겠다.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 하고 누이가 월명사의 노래에 화답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날아간 거는 누이가 지전을 가지고 먼저 극락으로 갔다. 이런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래서 이렇게 누이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요즘에 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작품만의 특징이긴 합니다. 자, 요 아야를 중심으로 윗부분에서는 전부 다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누이를 잃어서 안타깝고 인생 참 더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야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슬픔을 내가 극복하겠다. 누이와 나중에 극락에서 만나겠다는 긍정적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야가 하는 또 다른 기능은 바로 뭐다? 여기서 플러스로 바로 시상의 전환을 해주는 기능도 이거는 제망매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작품에는 해당하는 설명은 아니고 이 제망매가에서만 해당하는 설명이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야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이후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이어진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유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쭉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요거 하나는 조금 잡고 넘어갑시다. 바로 향가의 표기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향가는 향찰이라는 특수한 문자로 표기된 시가갈래라는 거죠. 자, 향찰이라는 글자는, 자, 향찰은 바로 뭐다? 바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문자를 우리는 향찰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예컨대 니문을 표기하고자 할 때 앞에 글자는 한자의 뜻을 빌려 임금주로, 뒤에 글자는 한자의 음을 따서 순따은으로 적은 것을 말한다. 자, 예문은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어요. 자,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향찰은 삼국 중 신라에만 있었던 우리식의 글자였다. 신라인들은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쓰는 한편 이는 곧 변형시켜서 향찰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안해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라인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뛰어난 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한 거죠. 바로 문화적인 주체성과 뛰어난 지혜를, 선조의 뛰어난 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정확하게 우리가 향찰을 얘기를 하면은, 자,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자 문학입니다. 자, 여기서 차자는 빌릴 차자, 자자는 글자 자자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향찰은, 자, 한자를 빌려와, 그렇죠? 자, 우리말의 어순으로 문장을 배열하고 낱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한자의 뜻을 이렇게 뜻을 빌려오는 걸 우리는 훈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조사, 어미 등 문법적인 부분은 한자의 소리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음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을 빌려와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한 종합적 표기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향찰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안 보여 혹시? 어느 부분? 처음부터? 쏘리 이거 못하네. 한자의가 아니라 한자를 빌려와 우리말의 어순으로 문장을 배열하고 낱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한자의 뜻을 가로 열고 훈차 가로 닫고 조사, 어미 등 문법적인 부분은 한자의 음을 가로 열고 음차 가로 닫고 빌려와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한 종합적 표기 수단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좀 더 크게 쓸 걸 그랬구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예로 한 문장을 단락을 지금 갖다 놨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의 사구체 향가 중에 하나인 그 서동요라고 하는 그 글의 첫 번째 줄입니다. 네 줄짜리 사구체 향가 작품이에요. 알겠죠? 자, 해석을 보면 선화공주님은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자를 근데 썼는데 착하다 선, 되다 화, 귀인공 님주 이렇게 썼어요. 바로 요 부분 선화공주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자, 이거는 사람의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렇죠?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를 하죠. 즉 음차로 표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선화공주님은이라고 해석을 할 때 여기서 똑같이 님주자가 두 번 연달아 쓰였는데 앞에서 님주자는 뭡니까? 선화공주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음차 소리를 빌려온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님은 해석을 할 때도 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 그렇죠? 바로 높임의 의미를 가지는 무슨 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뭡니까? 한자의 뜻을 빌려오는 훈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뭡니까? 현대말로 해석을 하면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쵸? 자, 여기서는 숨다 은자를 사용했지만 요거는 현대국어로 하면 바로 뭐다? 보조사에 해당하는 그쵸? 보조사에 해당하는 누구누구
는에 해당하는 말이고, 자, 조사와 같이 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음차, 한자의 소리만 빌려와서 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뭡니까? 니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임금주자와 순따은자로 표현했다가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들 어차피 중세국어가 끝난 상황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문법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분석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도 향찰이 이렇게 대충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확장학습에 있는 모죽지랑가 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합시다. 자, 모죽지랑가 역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이 노래는 8줄짜리이기 때문에 8구체 향가에 해당합니다. 자, 성격은, 자, 모죽지랑가 할 때 모자가 바로 추모하다 할 때 그 모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도 추모적이죠. 자, 그 다음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예찬적이고,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기 때문에 서정적입니다. 자, 제재는 바로 죽지랑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품이 제재가 되고, 주제는 죽지랑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 그에 대한 추모를 담고 있는 노래죠.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화랑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신라시대 꽃미남들만 모였던 그런 분들이었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주술성이 없는 순수 서정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이 굉장히 극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추모하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더 적고 천천히 가도 됩니다.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모죽지랑가. 자, 이것도 역시 추모하다 할 때 죽지랑은 사람 이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죽지랑은 추모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간봄 그림에, 그렇죠?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앞으로 올 시간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다. 그치,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뭐다?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과거는 바로 어떤 과거? 바로 죽지랑이 살아있던 시기, 혹은 죽지랑과 함께 했던 시절,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화자는 바로 뭐다? 이 지나간 봄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즉, 죽지랑과 함께 했었던
그 시기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본 그림에 모든 거자 우리 시름. 그래서 모든 것을 울게 하는 우리 시름이라는 겁니다. 그죠? 즉 바로 뭐다? 죽지랑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만물이 바로 그 죽지랑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죽지랑을 그리워하며, 그쵸? 만물이, 세상 만물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당연히 진짜 모든 세상 만물이 슬퍼하진 않겠죠. 일종의 가장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아람 나토 샤온 지지 살줌 디니셔. 그래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죽지랑의 이제 이품을 회상을 한다는 거죠. 인품을 회상하죠. 왜? 아름다웠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거기에 플러스 주름살이 진다. 죽지랑의 늙음에 대한 한탄도 함께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제망매와 같이 여기서는 인생무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눈돌칠 사이에, 그래서 눈돌릴 사이라도 맛보기 지조리, 그래서 만나보기 이루리. 자, 낭이요. 그쵸? 여기서 낭은 죽지랑이죠. 죽지랑이시여. 그쵸? 자, 그릴 마잠이 여울길. 그래서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다붓 마잘히 잘밤이시라. 그래서 다북숲 마을에서 잘밤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붓 마잘히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다북숲 마을을 나타내는데, 자, 이것의 의미는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무덤의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다북숲이 수북이 쌓여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해서 이거를 무덤으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무덤으로 표현을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그리워하는 마음은 화자가 죽어야만 그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두 번째, 어렵다는 의미, 어려움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리는 마음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갈리니까 함께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망매가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을 이제 추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맛보기 지조리 같이 해서 만나보기 이루리라고 얘기하면서 재회를 희망한다는 점도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늙음을 한탄하는 모습이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면도 인생무상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다만 제망매가 같은 경우는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고 있더라면 이 사람은 오히려 어때?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슬픔을 이겨내기보다는 계속 그리워하겠다는 그런 의지,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